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낸 나라가 처음으로 베트남이 됐죠. 네, 대중무역 수지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베트남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물건 수출도 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은 아직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중간재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베트남의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판매될 한국 제품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최근에 좀 한국 기업 좀 히트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서 소비가 끝나는 우리나라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 주로 있을까요?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 9,5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만 개 가까이 되네요. 지난 10여 년 동안 베트남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들 하면 대부분 수출하는 회사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는 한국 기업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소비자보다는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성공한 B2C 기업 중에는 저는 이제 오리온, 신한은행, 신한은행이요? 네, 신한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지점도 가장 많고 40개 점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점을. 그리고 규모도 제일 큰 1등 외국계 기업으로 1등 은행입니다. 은행은 나는 좀 규제 산업이고 약간 매우 어렵죠. 그래서 현재 한국계 은행 중에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점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신한은행하고 최근에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진출한 지가 30년 정도 됐고요. 오랫동안 정말 공들여서 베트남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다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이제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은행도 뒤따라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이제 최근에 점포를 이제 20개 가까이 지금 점포를 개설해서 신한은행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말고도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좀 이 정도로 진출해서 성공한 데들이 있나요? 아니요. HSBC나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특히 시티뱅크는 점포가 3개가 채 안 되고요. 베트남 전국에. HSBC도 5개가 채 안 됩니다. ANZ라고 해서 호주의 뉴질랜드 은행이 있었는데 소매 부분을 이제 신한은행이 인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계 은행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가 거래를 신한은행도 하고 우리은행도 하고 하는데 무척 한국식으로 하세요. 한국식이라 하면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점심시간에 은행이 문을 닫거든요. 네. 그리고 직원들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한은행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막상 점포를 방문해도 지점을 방문해도 텔러분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손님 응대가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경비분이 손님을 데리고 그냥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손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고객들의 불만들을 수집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베트남 특히 남쪽은 산이 없거든요. 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언덕이 없어 다 평지예요. 네. 근데 그 베트남 직원들하고 1박 2일로 그 좀 멀리 산이 있는 쪽까지 가서 산행도 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으쌰으쌰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래서 신한은행 직원분들이 현지 직원분들이 되게 이 결속력이 강해요. 일도 되게 잘하시고요. 개척하기는 좀 어려운 신시장이긴 한데 또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개척 정신과 이 부지런함으로 들어가고 나면 사실 과실을 남보다 더 많이 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높으나 한번 들어가고 나면 나 역시 다른 경쟁자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이 9,500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좀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또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좀 확실하게 좀 반사이익을 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네,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수혜 입은 국가이고요. 저는 이제 강연하거나 하면 쉽게 표현해서 고래 싸움에 복 터진 베트남이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내부적으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 띄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출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규제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마땅하게 갈 수 있는 제3국이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인데 준비된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화되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 기업들도 경쟁을 통해서 베트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60년대, 70년대 이미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유일하게 베트남에서만 한국 기업들이 한참 90년대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때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베트남만 일본이 힘을 못 쓰는 나라. 한국 기업이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에 좀 매력을 느낄 포인트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맞아요. 베트남에서 좀 선점한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이 지리상으로는 베트남이 꽤 한국과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 이 성실하고 학구열 넘쳐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특유의 그 정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객관화하거나 지표할 수는 없으나 이 정감 넘치는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베트남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한국만큼 영향력을 획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케미가 잘 맞는데 그래요? 일본 사람들하고 케미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필이 좀 통하는. 근데 딱 그건데요. 봉제 쪽이나 의류 쪽 일을 하시는 또 신발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중국이나 또 다른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에서 이 일을 하시다가 캄보디아나 라오스 갔다 다시 베트남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 5개, 6개 국가들을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다 비교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우는 부분, 일손, 그리고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괜찮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베트남도 인건비가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싸지는 않다. 그러니까 인건비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리트는 조금 전보다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베트남 고유의 매력이 뭘까? 그거 좀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자유로운 생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다른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 또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인건비는 더 낮지만 그만한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이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본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일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베트남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베트남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그런데 이 특유의 딱 한국 사람 같은 느낌? 이 본인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그 매뉴얼에 벗어나도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좀 비슷한 게 있으면서 약간 성격도 통하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케미가 맞나 봐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감독으로서 최고의 이 실적을 거두고 국민의 베트남 인민들의 영웅으로 충성받을 정도로 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박항서 감독 얘기하시니까 좀 떠오르는데 베트남도 되게 한류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가수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같은 것도 좀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류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만 알고 계세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한류가 생겼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개방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드라마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정말 초대박이 나요. 제가 기억한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딱 연차가 딱 개통이 나시는 건데 이 사랑이 뭐길래가 왜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었냐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가족 제도. 근데 되게 옛날 아니에요? 사랑이 뭐길래? 근데 그것도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94년, 9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영이 됐던 드라마인데 그게 97년도에 뭐 중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에서 드라마를 수입해서 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드라마는 뭐 재미도 없을 뿐더러 1인 가족 제도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모하고 고모가 한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해요. 보통 이모, 고모 한 집에 같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대가족이구나. 그래서 뭐 10명, 15명씩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처럼 대가족 제도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사는데 이 정서가 너무 비슷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 우리나라 음악 산업들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2001년, 2002년쯤에 NRG가 베트남에서 공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이돌들이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공연을 했어도 중국에서나 동남아에서 공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베트남의 로컬 슈퍼마켓에 가면 거기도 이제 이렇게 반찬 코너가 있거든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김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는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그냥 자기네 음식처럼 이렇게 먹어요. 베트남 사람들 매운 거 잘 먹거든요. 아, 네. 김치도 우리나라 김치를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일본 김치입니다. 음식이나 이런 것이 그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정말 그냥 저희가 먹어도 그냥 김치 이 맛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살기가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관련된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가 않고 거의 한국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사실 한류가 뭐 어제 오늘 현상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한 20년 넘게 한국에 좀 호감이 큰 외국이라고 하면 또 그런 나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딱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좀 친숙하게 우리를 느꼈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를 되게 친숙하게 여기고 우리랑 되게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거죠.